안녕하세요. 자, 이제 행정론 제 4장입니다. 이번 시간 조직 구조 그리고 조직화를 볼 텐데요. 22회 시험에서 여기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그죠? 19회 때는 나오지 않은 적도 있고요. 대부분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12회 시험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때부터 봐야 하는데, 근데 12회 때 두 문제, 그 다음에 17회 때 두 문제, 22회 때 두 문제, 그 나머지는 한 문제 내지 나오지 않은 적이 한 번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빈출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겁니다. 기출, 요거 이제 여기를 공부하는 방법은 기출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거꾸로 또 이론서의 내용을 보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강의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범위 설정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조직의 개념과 요소가 나왔어요. 일단 조직이 뭐냐?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계획된 단위다. 자, 조직은 조직의 구조 그리고 조직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자, 조직 구조 플러스 조직 과정.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이 2인 이상이 모여가지고 또는 2, 3인 이상이 모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뭘 해야죠? 상호작용을 해야죠. 그리고 그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집단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조직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떻든 조직의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조직의 이 과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제 조직이 되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조직 구조 세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조직 이론을 공부할 때 어떤 조직이 이상적인 조직이냐. 그래서 이제 폐쇄체계론에서는 이상적인 조직 구조를 가정을 했었고, 근데 이 개방체계론에서는 그걸 가정하지 않았죠. 그죠? 이제 상황에 맞는 조직이 이상적인 조직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자, 그러면 그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조직 구조에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거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자, 과업의 표준화와 관련된 공식화. 참고로 아직도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번의 조직의 개념 이거 열심히 외울 필요 없어요. 알았죠? 그게 논점이 아니니까 그건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조직 구조인데 세 가지. 먼저 과업의 표준화와 관련된 공식화. 과업을 표준화하느냐?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조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을 때 이제 비공식 조직이 되는 것이고요. 과업의 표준화와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2번 보세요. 조직 내 분화와 관련된 복잡성. 분화와 관련된 게 복잡성이구나. 그럼 이 복잡성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 분화와 관련된 건데, 그럴 때 옆으로 분화되는 거, 옆으로 분화되는 것이 수평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 분화되는 거, 이게 수직 조직이에요. 그래서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 분화와 관련된 복잡성으로는 수직 조직이냐 수평 조직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의사결정의 공식적 권한, 즉 조직 내 권한 배분과 위임 수준. 공식적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직권화예요. 즉 공식적인 권한이 상부에 있으면 직권화 조직이 돼요. 그리고 하부 부서에 위임되어 있으면 그 권한이 의사결정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면 그것은 분권화 조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의사결정의 공식적 권한과 관련된 직권화. 알았죠? 이걸로 나눌 때는 직권화 조직이냐 분권화 조직이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에 표준화와 관련된 공식화에서 공식화는 조직 내 직무와 수행 과정을 규칙들로 명문화시키는 걸 얘기한다. 공식화는 종사자들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리기 위해서 정책, 규제 및 절차, 규정이 명문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식화예요. 다시 한번 직무와 수행 과정을 규칙으로 명문화시킨 겁니다. 규칙화, 그러니까 규칙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으로 명문화시켰다.
이게 공식화. 그래서 니은의 공식화는 조직활동의 경제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절차들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 다음에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게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직활동의 경제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우리 마치 뭐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도 앞서 창문을 만드는 사람이 규격화되어 있는 그 규격대로 만들어야 그 다음 틀을 만드는 사람이 거기에 딱 만들어진 그 창을 딱 끼웠을 때 버릴 것 없이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그 틀에 딱 맞게끔 끼워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절차의 규정 또는 이제 이 수행 과정이나 이런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이런 규칙들은 경제성을 또한 높입니다. 자, 니은에 보면 수평적 분화는 동일 위계 수준에서 과업 분화를 의미한다. 자, 이걸 이해할 때 우리가 뭐 창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물에 지금 1층에 그 상가가 보면 거의 그 매번 창업을 하면 금방 바뀌어. 1년에도 여러 업체들이 여러 번 많이 바뀌는데 이번에 또 업체가 또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거기에. 근데 어떻든 그 창업을 시도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출이 막 늘어나서 그러면 그 업무를 분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일 위계 수준에서의 업무의 즉 부서를 분화시키는 거 하는 것이 바로 수평적 분화예요. 그리고 이제 수직적 분화는 이렇게 옆으로 여러 부서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조정할 필요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위로의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평적 분화와 달리 수직적 분화는 조직 내 위계 구조상의 분화, 즉 위로의 분화예요. 위로. 자, 니은. 조직은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질 때 분화된 과업들을 조정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게 돼요. 이제 옆으로 막 분화되면 여러 개의 부서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그래서 수평적 분화는 조정과 통제 필요성을 가져오게 되고 그 조정과 통제를 위해서 수직적 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의사결정의 공식적 권한, 거기 기억에 행정활동의 통일성을 확보하거나 최고 관리층이 일사불란한 결정이나 규칙 적용을 선호할 경우에 직권화가 촉진된다. 자, 조직의 사기를 높이거나 인적 자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참여를 선호할 경우에는 분권화가 강조될 것이겠죠. 이 분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을 각 부서에 위임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알아서 결정하도록. 알았죠? 예. 직권화는 위에서 결정하는 거고 의사결정의 권한이 상부에 집중되어 있는 조직. 이게 이제 직권화 조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조직 구조의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많아요, 여기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것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쓸데없는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돼요. 자, 먼저 아까 그 공식화, 즉 과업의 표준화와 관련된 공식화. 그래서 공식 조직이냐 비공식 조직이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식 조직을 보면 조직의 정관이나 운영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고 선출된 이사회, 행정 책임자 직원 및 위원회 등의 배열인 동시에 기구 도표상 계획적인 구조. 즉 조직의 기구 도표에 배열된 지위와 관계를 말한다. 그 특징은 보지 마세요. 알았죠? 아예 보지 마세요. 그냥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 제가 장점과 단점에서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지금 설명할 거니까 그 부분만 확인하고 알아놓고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참고로 제가 핵심 이론 노트 지금 책이 출간이 됐거든요. 근데 그 책에는 빼야 할 거 다 뺐어요.
그래서 나왔던 것들 정리해놨고 거기다가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만 조금 더 정리를 해놨어요. 핵심 이론 노트를 기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장점 보면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높은 수준의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 이거는 지금 조직 내 직무와 수행 과정을 규칙으로 명문화시키는 게 아까 공식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조직이 이제 공식 조직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직원들 간의 업무 편차를 줄이는 것에 효과적입니다. 말 그대로 업무 분장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규정으로 지게 되니까. 자, 그 니은 사사로운 정의나 관계에 이끌려 객관성을 왜곡하는 정실 행위가 낮은 수준이 되게 되고요. 공식 조직은 또 넘겨보세요. 공식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자, 그래서 OX 문장 보면 직무의 표준화 정도 이게 이제 공식화와 관련된 거죠, 그죠? 표준화 정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구성원의 재량권은 낮아지겠죠? 그죠? 예, 다 이제 규칙으로 다 만들어져 있게 되니까 그러면 구성원 각각 이제 재량권은 낮아지는 것이고 공식화 수준을 높이면 사적 영향력이 낮아지겠죠? 그죠? 자, 그다음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해서 공식 업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은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이 아니라 공식 조직에서 공식적인 업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게 되겠죠. 이해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비공식 조직은 뭐냐? 비공식 조직은 공식적인 제도나 법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의 일상적인 접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성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및 역할 관계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성원들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가번에 보니까 조직의 자연적 소산이고 또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소규모 집단이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소규모 집단 그리고 이제 계획된 구조 밖에 존재하는 구조다. 공식 조직을 제도적 조직이라고 한다면 비공식 조직은 현실상의 조직이다. 자, 그래서 조직에서 나름의 역할이 있고 필요하지만 비공식 조직은 그런데 공식 조직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지나치게 거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비공식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 우리 공부할 때 조직이론에서 어느 이론에서 비공식이라는 말을 자꾸 썼죠? 비공식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는 어디였죠? 어디예요? 인간관계 이론. 그죠? 인간관계 이론에서 이제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바로 이제는 비공식 집단, 비공식 조직인데 이 비공식 조직이 지나치게 거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 공식 조직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비공식 조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공식 조직에서 해결돼야 할 건 공식 조직에서 이제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비공식 조직을 통한 의사결정이 공식 조직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럼 비공식 조직이 뭐냐? 그 예를 보면 독서 토론회나 재테크 연구 모임이나 외국어 스터디 등 관심 분야를 나누거나 직장인 밴드나 조기 축구회나 또는 향후회나 동창회와 같은 이런 친목 모임 이런 것들이 비공식 조직이에요. 이런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의 역할을 대신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죠? 예. 자, 그 특징 필요 없고. 자, 거기에 이제 초점도 그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제 참조만 하시고 사실 이제 필요 없고 거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만 좀 보면 돼요. 자, 제가 보는 것만 보세요. 자, 긍정적 측면 가볼게요. 의사소통 채널의 역할을 해요. 비공식 조직이. 그 다음에 집단의 응집력을 향상시킨다. 그거 밑줄 앞에다 별표. 걔는 시험에 나온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성원들을 지지하고 인정함으로써 직원의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이러한 비공식 조직의 활동들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공식 조직의 결함이나 약점을 또 보완할 수는 있어요. 보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공식 조직의 역할을 대체하면 안 되죠. 이걸로. 그죠? 그래서 이제 공식 조직 구조와 조직 과정에 해가 된다.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에 무조건 해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틀린 겁니다. 자, 공식 조직에서 일어나는 긴장이나 압박감을 배출해 주기도 하고요. 비공식 조직을 통해서. 자, 가끔 변화의 대행자가 되어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발전되고 토의될 수 있는 상호작용의 테두리에 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자, 근데 부정적인 측면 봐보세요. 거대한 비공식 조직은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죠? 조직 내에 이 비공식 조직이 너무 지나치게 거대해지면 제가 어떤 분 얘기를 그 공기업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의 그 지역의 그 대학 그 지역 대학 출신들이 거기에 주로 인맥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힘든 오히려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든 이런 거대한 비공식 조직은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고 비공식 조직의 비중이 너무 클 경우에 조직의 목적이 전체될 수 있습니다. 파벌을 조성할 경우에 공식 조직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라인이잖아요, 라인. 여기 이제 파벌인데, 그죠? 참 생각해 보면 참 진짜 소풍 같은 삶인데 별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뭐 당연한 것인 마냥 이렇게 거기 자, 그 니엘에 보면 긴장과 압박감을 조성하여 변화의 방해물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긍정적인 측면에 변화의 대행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했고,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변화의 방해물이 또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실주의를 할 수 있다. 거기 디귿하고 미음 있죠. 파벌을 조성할 경우 거기 그다음에 미음, 정실주의, 그 별표 그 두 가지. 비공식 조직에서의 역기능으로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을 물어봤는데 거기다가 파벌이나 정실인사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건 순기능이 아니죠. 역기능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 아래 이제 표를 보게 되면 표에서 이미 앞에서 지금 봤던 거 그냥 정리를 해놨는데 그 표의 제일 아래 다시 한번 특징은 보지 마세요. 특징은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거기 주위에 보면 비공식 조직은 조직에서 나름의 역할이 있고 필요하지만 공식 조직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지나치게 거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까지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 조직, 수평 조직인데요. 이건 뭐였죠? 아까 복잡성과 관련된 거죠. 과업의 분화 정도. 자, 복잡성. 그러니까 옆으로 분화, 그 다음에 위로 분화. 그죠? 수직 조직, 자, 조직 내 위계 구조상의 분화이다. 계층의 수. 자, 상하 명령 복종 관계를 가진 수직적 계층적 계열을 형성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의 중심이 되는 구조. 개선 조직이라고 한다. 라인이죠. 자, 기억에 보면 조직의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결정권, 집행권을 가지고 최고 행정 책임자를 정점으로 수직적인 권한의 계열. 자, 계층제, 명령 통일, 통솔 범위 등 분업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 대상과 직접 접촉하고 있다. 그냥 예,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 하면 되고 디귿 보면 제일 위에 수평적 분화인 과업에 대한 분화가 많아지면 이를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계구조상의 분화인 수직적 분화가 필요하게 된다. 자, 다시 한번 수평적 분화인 과업에 대한 분화가 많아지면 그 과업에 대한 분화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제 수제 케이크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막 너무 이게 인터넷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막 주문이 폭주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이제 이 포장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제 물건을 맨 처음 부부가 또는 언니 동생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게 막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 이제 부서를 이게 업무를 나눠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포장하는 사람은 포장, 이게 배송 담당. 그 다음에 여기 그 물건 아니 이제 직접 제작하는 사람 뭐 해서. 예. 그러니까 이렇듯이 부서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
업무 부서가 세분화되는 거. 이게 이제 수평적 분화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를 이제 옆으로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걸 조정할 통제할 필요성으로 인해서 수직적 분화가 필요하게 된다. 조정과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자, 그래서 결국 수직적 분화를 할 때, 자, 장점 봐보세요. 위계 구조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여 업무 수행이 능률적이게 됩니다. 수직적 분화는. 자, 그리고 거기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짐으로써 결정의 신속성을 꾀할 수가 있어요. 위에 수직적 분화에서는 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밑으로 이제 내려보내게 되니까요. 강력한 통솔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니을, 별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자, 단점은 대규모 복잡한 조직에서는 책임자에게 총괄적인 지휘감독권이 발생하게 되어서 대규모 조직의 경우에 책임자에게 업무량이 과중할 수 있다. 피라미드 형태, 구조의 형태가 되게 되면 대규모 조직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많아지게 되죠. 그죠? 그로 인한 책임자의 업무량 과중이 될 수 있다. 또한 한편으로 또 책임자가 주관적 독단적 결정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각 부문 간의 효과적인 조정이 곤란하게 돼요. 이 수직 조직의 경우에 하부 부서들은 윗사람만 보게 되죠. 윗사람만. 우리가 이제 관료제에서도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부서 이기주의. 그래서 이제 경락고심성이라고 했는데 자기 부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옆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각 부문 간의 효과적인 조정이 곤란하여서 조직 운영의 비능률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OX 문장 수직적 분화가 많아질수록 의사소통의 절차가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특수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할 수가 없고 조직이 경직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잃게 되면 조직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이 위에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나가게 되면 그죠? 조직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부처 간의 효과적인 조정이 곤란하다. 그래서 융통성과 경직성을 띠게 된다. 그래서 그 비읍도 별표. 단점에서는 디귿하고요. 비읍을 별표 치세요. 작게. 자, 부처 간의 효과적인 조정이 곤란하므로 조직이 융통성과 경직성을 띠게 될 수 있다. 결국 환경 변화에 둔감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자, 수평 조직은 동일 위계 수준에서의 과업 분화, 과업의 세분화, 즉 업무의 세분화, 분업화 정도를 말을 합니다. 수직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고 조성, 촉진하는 기관. 거기에 이제 막료 조직, 참모 조직, 이렇게 다 시험에 나온 용어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억해 보면 조직이 상이한 부서나 전문화된 하위 단위로 나누어지는 과정. 부서가 이제 여러 개가 생기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 통제 범위를 조정하여 설계해야 한다. 이때 통제 범위가 뭐냐? 그래서 그 통제 범위는 이 통솔 범위. 그 통솔 범위가 그 아래 장점에 보면은요. 통솔 범위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의 책임자 밑에 부하 직원 수. 이게 통솔 범위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 사람의 상관이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의 부하나 하부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통솔 범위예요. 자,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통제 범위를 고려해서 설계한다. 다만 권한과 책임을 둘러싸고 각 부서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과 통제가 필요하고요. 과업 분화가 적을수록 수평적 분화가 더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많을수록 그죠? 과업 분화가 많아지면 수평적 분화가 더 이루어지겠죠. 자, 대규모 조직의 상층부에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조언, 자문하고 수직 조직의 장이 정책 결정이나 행정 집행을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장점은 뭐냐?
여기 지금 수평조직, 수직조직을 너무 깊게 들여다볼 필요 없습니다. 거기 다 시험에 장점에서는 기억만 별표 치세요. 기억만. 책임자의 통솔 범위가 확대된다. 옆으로 분화되게 되면 그러면 본래 그 부서에 그 하부 부서로 2개가 있었는데 또 부서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상위 책임자 입장에서는 통솔 범위 아까 그 오른쪽에 그 설명에 자기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이 더 많아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게 되니까 통솔 범위는 더 확대되겠죠. 그죠? 그래서 통제 범위가 넓으면 상대적으로 통제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수평적 조직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업무를 세분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업무의 조정과 협조를 가능하게 한다. 이 수평적인 업무의 경우에, 근데 이제 사실 부서 간에 이렇게 여러 개의 부서가 생기면 이제 부서 간의 업무 조정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이제 부서 간의 업무 조정을 위해서는 그걸 고려해서 이제 수직 조직으로 또 분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 장단점이 이게 자세히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나온 것 위주로만 그냥 봐야 해서 사실 거기는 안 봐도 됩니다. 알았죠? 여기 그 수평 조직은 의미하고 기억하고 니은, 그리고 이제 수평 조직에서 장점에서 통솔 범위의 개념. 즉 이 수평 조직은 결국 옆으로 분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책임자의 통솔 범위가 넓어진다, 확대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거기 직권화 조직과 분권화 조직, 이거는 이제 면밀히 좀 들여다봐야 돼요. 조직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공식적 권한의 집중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자, 직권화 조직은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이 상부에 집중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환경이 단순하고 조직의 기술이 표준화된 기술일수록 직권화 조직이 더 유리하다. 자, 근데 분권화 조직 의사결정 권한이 각 계층에 위임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행정 권한이 하위 계층, 하급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보통 지방행정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조직을 분권화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OX 문장, 분권화는 책임과 권한을 조직 내에 분산하는 전략이다. 맞죠? 자, 직권화 수준을 높이면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직권화 수준을 높이면 낮춰야지 분권화가 되니까, 거기 이제 직권화 수준을 낮추면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된다라고 해야겠죠. 그죠? 오히려 이제 분권화 수준을 높이면 의사결정 권한이 하부 부서에 위임되기 때문에 분산되겠죠. 그죠? 완전한 직권이나 분권은 있을 수 없고 양자 간의 적절한 균형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 이제 분권화의 장단점 있잖아요. 이거는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건 다 보세요. 거기는. 자, 분권화의 장점. 정보가 과도하게 집중되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하부 부서에 위임되니까 의사결정 권한이 각 부서에. 자, 보다 상세한 정보를 기초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요. 그죠? 각 업무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니까. 그죠? 예. 그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상세한 정보는 각 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구성원이 기계 부품이 아니라 조직의 중요한 일원으로 일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서 동기를 붙듭는 기능을 하게 되고, 시키는 일에만 익숙하지 않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준비된 관리자를 훈련하고 개발하는 기회를 또 제공해 주고요. 새로운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용이합니다. 분권화 조직은. 그러겠죠? 새로운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용이해져요. 그 말은 아까 그 장점의 그 2번에 상세한 정보를 기초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이나
최근에 발생된 어떤 일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용이한 것은 분권화 조직에서 그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할 때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분권화의 단점은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제 상부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각을 기초로 종합적인 관점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분권화 조직에서. 자, 거기 조직 유형 분류는 엣지오니의 조직 유형 해가지고, 엣지오니는 권력의 형태에 따른 분류로 복종관계에 의한 분류. 이때 복종관계란 상급자가 하급자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권력과 이에 대한 하급자의 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 권력의 종류 세 가지. 강제적 권력, 그 다음에 보상적 권력, 그 다음에 규범적 권력. 규범적 권력을 보니까 주의, 상징, 주의의 상징, 존엄이나 위신의 징표와 같은 상징성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종과 관여의 종류. 조직 성원은 권력 행사자에 대해 무관심하게 관여할 수도 있고 강하게 반응, 즉 관여할 수도 있다. 소유된 관여는 권력 행사자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함으로 강제적 권력이 필요한 것이 되게 되고, 타산적 관여는 획득한 보상에 따라 권력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이제 타산을 따지고 있어요. 타산적 관여인데, 따라서 획득한 보상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보상적 권력이 이제 효과적이겠고, 거기는. 그 다음 이제 도덕적 관여는 권력 행사자에 대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규범적 권력을 필요로 합니다. 도덕적인 반응, 이 복종에서 조직 성원이. 자, 그러니까 권력 형태와 권력에 대한 관여, 즉 반응 형태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를 연관시켜서 9가지 조직 형태를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 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 번 나왔어요. 16회 때. 딸랑 한 번. 22년 동안. 한 번 나왔는데 이것도 한 문제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알았죠? 16번이 이게 한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 지문 하나로 나온 거예요. 지문 하나로. 엣지오니의 권력 형태에 따른 분류 중 사회복지 조직은 규범적 조직에 속한다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규범적 조직 맞아요? 그죠? 규범적 권력이니까 거기에 속하죠. 도덕적 관여이면서. 그죠? 이게 딱 한 줄 나왔단 말이에요. 맞는 문장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봐보세요. 클라이언트 종류에 따른 분류. 블라우와 스콧의 조직 유형입니다. 블라우와 스콧. 자, 1차적인 클라이언트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조직을 상호수혜 조직, 사업 조직, 서비스 조직, 그리고 공공 조직으로 분류를 했네요. 자, 1차적인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인 경우가 서비스 조직이네요. 그죠? 서비스 조직의 사회복지 조직이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블라우와 스콧의 구분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은 서비스 조직에 해당된다. 그죠? 일단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참고로 그 블라우와 스콧이 구분한 조직의 유형 4가지 이렇게 4가지를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한 줄로 또 나온 적이 있긴 해요. 한 줄로. 상호 수혜 조직, 사업 조직, 그리고 서비스 조직, 공공 조직.
다시 한번 사회복지 조직은 어디에 해당된다? 서비스 조직에. 자, 그러면 업무의 통제성에 따른 분류. 스미스의 조직 유형 분류인데 여기는 지금 3회, 6회 때 2번 나왔잖아요. 근데 16회 때 얘들이 조합형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한 문제로 16회 때. 아까 이제 엣지오니 그리고 블라우아 스콧 그다음에 이제 스미스 뭐 해서 이렇게 하센펠트랑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거기 스미스를 보면 관료 조직, 일선 조직, 전면 통제 조직, 투과성 조직으로 이렇게 나눴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스미스의 조직 유형 분류에서는 투과성 조직을 봐보세요. 제일 아래. 조직의 외적 사회 체계가 조직의 내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자원봉사 조직이 대표적이다. 조직의 참여와 활동이 엄격한 규정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조직. 이게 바로 투과성 조직이에요. 조직의 참여와 활동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조직이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서 자원봉사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여러 번 나온 거예요. 3회, 6회 때. 그러니까 결국은 3회, 6회 때 스미스의 조직 유형 중에 투과성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3회, 6회 문제를 풀었으니까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겠죠. 그리고 그 투과성 조직에는 자원봉사 조직이 또는 자원봉사 동아리가 해당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16회 때 조합형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1, 2, 3, 4, 5번에 각 학자와 그 학자가 구분한 조직 유형을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그때 스미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스미스는 업무 통제에 따라 그죠? 업무 통제에 따른 것은 맞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 사업 조직, 공공 조직으로 분류하였다. 투과성 조직이 없네? 그러니까 틀린 걸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16회 때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답이 이게 답이었었어요. 스미스. 요걸 지금 잘못 기술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관료제 조직, 일선 조직, 전면 통제 조직, 그리고 투과성 조직이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하센펠트 또는 이제 하센필드. 하센펠트의 조직 유형에서 하센펠트는 조직 유형을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가 정상인가, 즉 클라이언트의 상태, 정상적인 상태인가, 비정상적인 상태인가. 알았죠? 그 다음에 조직 기술이에요. 조직 기술로서 인간 유별 기술인가, 인간 유지 기술인가, 인간 변화 기술인가. 유별, 그리고 유지, 그리고 변화. 그죠? 인간 유별 기술, 인간 유지 기술, 인간 변화 기술. 이렇게 세 가지 조직 기술로 이렇게 나눴어요. 자, 인간 유별 기술.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속성은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회 집단으로부터 바람직한 반응을 야기하는 사회적 라벨,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부여함으로써 정신장애인, 지적장애 아동, 암 환자 등과 같이 클라이언트를 식별, 분류, 배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별 기술은 분류, 즉 구별하는, 식별하는 기술. 이게 이제 인간 유별 배치 기술이고, 그다음 이제 인간 유지 기술.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복지와 안녕을 현 상태로 유지하며 위험 요소를 완화시키려는 기술이다.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속성을 직접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니까 요양보호, 그다음에 최저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소득 보장 프로그램 등이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인간 유지 기술은 사회복지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지금 하센펠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조직을 나눴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인 건 비정상적인 건가?
근데 사회복지 조직은 클라이언트가 우리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이거나 모두 대상으로 삼아요. 그죠? 우리는 사회복지는 모두를 대상으로 삼단 말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대상으로 삼죠. 그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첫 번째 분류 클라이언트의 상태 정상 기능과 클라이언트가 정상 기능을 하느냐 비정상 기능을 하느냐는 둘 다 사회복지 조직에 해당이 되는 건데 조직 기술에서 사회복지 조직은 인간 유지 기술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인간 변화 기술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속성에 직접 변화를 주는 것이다. 뭐 교육, 의학적 치료, 심리 치료 등을 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사회복지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 봐보세요. 이제 표를 봐보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센펠트의 이제 조직 유형 분류로 봤을 때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 유형에서는 정상, 비정상 다 포함되고 있고 인간 유지 기술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거기 인간 유지 기술에 보면 클라이언트가 정상일 때 인간 유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보장청 그리고 여가시설. 여가는 건강한 사람의 여가잖아요. 그죠? 비정상은 공공부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회보장청의 경우에는 가령 이제 사회보험과 같은 것을 말을 할 수 있겠죠. 제가 항상 이걸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여기가 이제 사회보험. 그 다음에 여기 공공부조. 그죠? 여기는 이제 빈곤선 위에서 정상적으로 사실 정상, 비정상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지만 사실 우리가 이게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 또는 이제 시장 경쟁에서 피한 경제적 패자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좋지 않죠. 근데 이렇게 이제 낙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든 거기 공공부조가 이제 비정상 기능일 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인간 유지 기술에 해당되는 게 공공부조. 그다음 이제 요양시설. 요양시설은 아픈 사람들이 문제죠. 자,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좀 상세하게 나왔고 그 유형 3번, 4번만 좀 읽어보시는 정도로 하세요. 예, 그냥 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16회 때는 하센필드는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기술을 인간 식별 기술, 유지 기술, 인간 변화 기술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은 물론 이제 사회복지 조직이 주로 사용하는 게 인간 유지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 식별이나 우리 시험에 인간 식별로 나왔네요. 그다음에 인간 변화 기술도 우리가 하긴. 그죠? 예. 조직 기술에서 세 가지. 자, 여기 우리 지금 조직 유형 분류 있잖아요. 여기는 문제가 3문제 나왔어요. 그 중에 2문제가 투과성 조직을 한 문제가 투과성 조직. 물론 이제 이전에 나왔던 거 이제 빼서 그러는데 어떻든 자, 그다음에 인간 유지 기술을 사용하는 기관이 뭐냐? 이게 3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16회 때 조합으로 이렇게 제대로 나온 건 16회 때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자, 조직 구조의 유형에서 계속 보게 되면 이번에 그 위원회 조직이 나왔거든요. 그 아래 전통적 조직에서 기능 조직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빼고 위원회 조직은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룰 거고요. 이제 나왔던 것만 봐드릴게요. 동태적 조직입니다. 이걸 동태적 조직이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그 프로젝트 조직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프로젝트 조직은 특정한 과업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인력을 파견하고 수평적 접촉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해결한 후에 원래 자신의 부서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가령 여러 개의 부서들이 있다고 봐보세요.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의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 부서장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 프로젝트 조직은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착출해요. 착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에 그걸 이제 프로젝트를 해결하고 나서 원래 부서로 자 이렇게 여기서 해결하고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조직이죠. 임시조직. 임시로 편성진 조직. 팀 형식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에 전문가들을 배치한다. 프로젝트 자체가 시간 유한성을 지니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혁신적, 비일상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서 형성되는 동태적 조직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의 성격이 강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 사회복지관에서도 이런 프로젝트 팀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자, 장점, 조직 구성이 유지되는 동안에 대량의 자원과 재능을 집중할 수 있고, 임시조직이므로 제한한 정책이 집행되지 않거나 변제될 가능성도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 조직인데, 매트릭스 조직은 전통적인 기능 조직에다가 프로젝트 조직, 지금 이 프로젝트 조직은 임시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임시 조직을 프로젝트 조직을 결합시켰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조직, 본래 임시 조직이었던 프로젝트 조직이 임시 조직이 아니라 공식 조직으로 전환되어 버렸다. 계급에 의해 조직이 구성되지 않고 전문성을 기초로 각 부서에 아까 이 직원들을 따로 아까 착출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수행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갔어요. 해결하고.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지금 요 사람 본래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기 부서에서. 근데 본래 업무도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 업무도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요 업무까지 주는 거예요. 프로젝트 업무까지. 알았죠? 각 부서의 이 사람들은 자기 본래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본래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업무까지 담당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매트릭스 조직 또는 행렬 조직이라고 합니다. 구성원 각자 기능 부서에 속하면서 부서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동시에 프로젝트 관리자, 여기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가 있겠죠? 이 프로젝트 관리자한테도 보고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본래 자기 부서 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 상사한테도 보고를 해야 돼. 양쪽에 지배 관리를 받게 되는, 지휘 관리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구조 형태가 돼요. 이런 매트릭스 조직, 행렬 조직은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아주 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360페이지로 와보세요. 제일 위에 일부 직원을 기존 부서에 속해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사업팀 업무도 병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 예가 나와 있는데 그 예가 우리 시험에 박스에다가 그 예를 집어넣어 놓고 이거 무슨 조직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A복지관은 제가 이 예나 여기 문장들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그 지문으로 바꿔요. 예도 다른 예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출 지문으로 나왔던 그 예들로 바꿔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꾸 기출문제를 눈으로 익히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익히게끔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근데 다시 한번 A복지관은 새터민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한대요, 지금. 근데 사업 초기 1년간 예산 부족으로 기존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별도의 새터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A복지관 관장은 일부 직원을 기존 부서에 속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새터민 지원 사업팀 업무도 병행하도록 하여서 이 사업을 수행하였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죠? 매트릭스 조직 활용하는 거죠. 자, 장점, 단점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몇 번 나왔어요? 보니까 5, 6, 10, 17. 그죠? 4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둘, 맞아요. 이렇게 아예 각각의 문제로 4번 나왔어요. 4문제. 5회 때 한 번, 6회 때 한 번, 10회 때, 그 다음에 다시 17회 때 한 문제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기출문제, 물론 당연히 제 강의 지금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저를 믿고 지금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이나 핵심 기출문제집 또 풀고 계실 텐데, 일단은 책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핵심 기출문제로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이 좀 늦게 나오니까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이 또 나오면 그 책으로 또 공부를 하면 좋아요. 책에 대한 부담, 구입하는데 부담이 없으면. 근데 그냥 큐넷에서 인터넷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문제 풀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제도 이제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강의는 듣고 있는데 굳이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볼 필요가 없는데 해설이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그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런 이제 문제는 푸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그 문제 자체를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그걸 일일이 다 이게 1번이 왜 아니고 2번이 왜 맞고 3번이 이걸 제가 일일이 또 다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또는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질문에 다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우리 이 시험 관련된 문제는 뭐 책을 보면서 그 책에서 우리 책에 뭐 423쪽에 이 문제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 3교시 423페이지에 뭐 8번 문제 또는 뭐 7번 문제, 2번 문제가 2번 문제에서 뭐 선지에서 1번, 2번, 3번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5번 선지가 해설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이게 해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셔야 하는데 어떻든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서 계속 좀 그 각 지문 선지 하나가 왜 맞고 왜 틀린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그게 이제 기출문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아는 동생이 뭐 사회복지 관련해서 무슨 급여를 좀 어떻게 뭐 이번에 신청했는데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129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세요. 129, 119가 있는 것처럼 129가 있어요. 129 복지 상담하는. 그래서 거기 전화해가지고 궁금한 것들은 거기다가 물어보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360페이지에 보면 그 장점 봐보세요.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죠? 조직 구성 각 부서요. 그죠? 관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직 구성원들을 새로운 직원을 뽑지 않고도 그래서 이제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동기 유발이 가능하고 자 소비자의 특별한 요구나 급속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죠. 아까 지금 세터민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서를 만들 수가 없고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기존 인력을 활용했죠.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수가 있다가 아니라 탄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구조화하는데 직권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뭐냐면 여기 직원 입장에서요. 자기 부서 상사를 보는 것은 이게 직권화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는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게 분권화예요. 이게 분권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직권화와 분권화가 동시에 달성되는 거예요. 매트릭스 조직은. 즉, 이 직권화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여기 이제 분권화. 여기 탄력성이 탄력성. 그래서 이제 안정성과 탄력성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2번에 그게 나왔고, 그다음에 단점 봐보세요. 평가에 필요한 기준과 자료들이 이중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업무자들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가 어렵다. 즉 성과 측정에 문제가 발생돼요. 자, 여기 지금 매트릭스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부서에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부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부서에 다른 직원들과 평가를 할 때 그 조직 구성원의 거기에 시간 배분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성과 측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단점, 니은. 불황기 긴축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활용하기 어렵죠. 어떻든 매트릭스 조직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업무를 하나를 더 하는 거잖아요. 어떻든. 그죠?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할 것은 아까 장점에서 니은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자, 그 단점에 불황기의 긴축을 요하는 시점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자, 프로젝트 관리자, 즉 프로그램 관리자의 불만이 고조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역할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자기 부서 상사가 중요하잖아요. 본래 내가 했던 업무고, 그죠? 본래 내가 했던 업무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서 상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프로젝트 관리자보다는 아무래도 여기 위를 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리자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아예 관리자,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결국은 이 부서 상사와 프로젝트 관리자와의 이 권한에 있어서 이 조정 문제, 이걸 이제 잘 고려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단점에 계속해서 개별 업무자들은 수평적, 수직적 기능들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신들의 업무 역할과 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업무자들이 역할 긴장이나 갈등을 겸할 수 있다. 행렬 조직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기가 쉽다. 그죠? 양쪽 지위 관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구조들 간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분화되어 있으면서 그러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권한이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아서 프로그램들 간의 갈등도 유발될 수 있고, 관리자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자, 나머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온 것은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으로 와보세요.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킹 또는 연계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배운 게 어디에서 배웠죠? 지역사회복지론. 그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이제 그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에서 거기서 봤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가. 자, 네트워크 조직은 외부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서 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전통적 계층적 피라미드 조직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다. 사회복지 조직이 네트워킹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원의 교환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다. 특히 이제 사례관리에서, 그죠? 사례관리자가 서비스의 수요자의 정보 입수, 그를 대신해서 자원교류 협상, 서비스 전달 책무성 확보 등 기관의 조직이나 시스템 경계를 넘어들며 일하는 과정, 경계 확장. 자, 그 다음에 지역복지 조직 간의 네트워크 조직화.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산발적 조직들은 지역사회적 차원에서 묶어서 이러한 산발적 조직들을 묶어서 통합하고자 하는 것. 결국은 이런 네트워크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지역복지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조직 방식은, 그리고 사회자본을 증대시키는 것이죠. 네트워크 상의 참여자들 간의 호혜성과 상호 의존성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지역사회 통합적 사회복지 수행체계 구축에도 유효합니다. 뭐 당연하죠. 근데 이제 거기 그 특징에 보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거든요. 12, 13회 때 나온 거잖아요. 제대로. 이게 8회, 12, 13회 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12회 때 나오고 13회 때 또 연달아서 나왔잖아요. 이게. 그죠? 요거는
사회복지행정론 여러 가지 책 중에서 특정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특징에 보면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핵심 사업 창출에 집중하고 그 밖의 모든 부분은 네트워크 되어 있는 다른 조직에게 아웃소싱 할 수 있습니다. 외주 준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기업 간에 서로 다른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감을 형성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니을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면, 즉 참여하는 조직 수가 커지면 네트워크상 활용 가능한 자원의 양도 늘어나겠죠. 근데 밀도는 낮아질 확률이 높아져요. 사람이 많아지면. 즉 참여하는 조직이 많아지면. 밀도가 뭐냐 그러면 네트워크 내에서 실제로 교환이 일어나는 관계의 수입니다. 밀도가 낮아지면 응집력은 떨어져요. 자, 그리고 넘겨서 건강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협상규칙 수립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조직들이 이러한 협상 이런 규칙에 맞게끔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성립을 위해서는 공동의 인식과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균등도는 균등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응집력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균등도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균등도는 네트워크 내에 자원이 얼마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 간에 그 자원이 얼마나 균등하게 배분되고 교환되는가를 의미해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조직들 간의 자원 배분이 균등해야 그 조직들이 끝까지 그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겠죠. 그죠? 특정 조직이 이 자원을 더 많이 가져간다면 그리고 이제 특정 조직은 또 거기에서 그런 자원들을 얻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 조직들은 참여할 이유가 없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균등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응집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응집력이 높은 네트워크는 개인적 유대감이 또한 강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유대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다른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특정 참여자를 거쳐야 할 때, 자, 그 지읒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 이응까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이응까지가 13회 시험까지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이게 12회 때 나오더니 13회 때 조금 더 이렇게 확장돼서 나왔거든요. 12회 때 아예 이 내용이 나왔고 13회 때는 그냥 아예 한 문제로 그냥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게 두 번 어떻든 네트워크 조직이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더 내용을 더 추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든 이응까지는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지읒 보니까 다른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특정 참여자를 거쳐야 할 때, 거쳐서 다른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도달하는 거라면 거쳐야지 도달할 수 있다면 이 도달 가능성인데, 그때 이제 통로 역할을 하는 참여자는 중심성이 높은 참여자가 되고요. 그 도달 가능성에 있어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짧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게 도달 가능성인데, 거기에 자원을 교환하기 위해 여러 참여자를 거쳐야 하는 네트워크는 도달 가능성이 낮은 네트워크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네트워크의 다양한 구조에서 체인형, 별형, 그룹형이 있는데 이 그룹형이 네트워크의 밀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에요. 그죠? 거기에 이제 그림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지읒, 치읓, 그 다음에 거기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거 추가시킨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장단점 나왔는데 그거는 나오지는 않아서 그건 빼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알았죠? 이제 큰 4번도 그냥 보지 마시고요. 안 나오는데 왜 정리했냐. 그죠? 근데 이것도 뺀다고 뺀 거예요. 왜냐면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여기가. 내용이.
전공 서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구조 설계입니다. 이제 지금 한 문제 나오는데 아직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제가 강의 맨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나온 부분에 집중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구조 설계를 보면 조직구조 설계가 뭐냐? 과업의 부문화, 즉 업무의 세분화를 얘기하는데 직무 설계 그리고 부서 간의 조정 및 통합의 방식을 고안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업의 세분화, 업무의 세분화는 수기준 부문화, 그리고 시간기준 부문화, 그 다음에 기능기준, 그 다음에 지리적 영역 기준, 그 다음에 서비스 기준 부문 문화, 고객 기준, 서비스 접근 통로 기준 부문화, 업무 세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볼 거냐면 업무 세분화는요. 업무 세분화는 이로 인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업무의 세분화를 시키는 것은. 알았죠? 근데 이 업무의 세분화를 시키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알았죠? 그래서 거기 지금 이건 지금 시험에 나오니까 수기준 부문화, 그 다음에 그 핵심 이론 노트 반드시 병행하세요, 이제. 알았죠? 빨리 강의가 시작되지 않아도 지금 이제 책이 출간됐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그냥 바로 구입해서 바로 옆에 끼고 보세요, 이제. 통합이론서 3권까지 구입했는데 그것까지 봐야 돼요? 왜냐면은 통합이론서를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 책이 두껍기 때문에 이건 사전 백과사전처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거를 내가 직접 책에다가 시험에 나온 것만 정리했다. 그게 바로 핵심 이론 노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그 책을 병행하면서 보시고 이제 핵심 이론 노트 그 날개가 있으니까 날개 활용해 가지고 단권화를 시키세요. 각자에 맞게끔. 근데 거의 옮겨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번에도 여기 이거 다 거기 다 보완을 해놨거든요. 더 기존 책보다 제가 원고 작업할 때는 제 원고 작업으로는 60페이지가 더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출판사 이제 편집 과정에서 조금 더 줄였더라고요. 어쨌든 글씨 크기를 좀 조정해서 줄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시간 기준 부문화, 시간으로 업무 세분화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기준, 그 다음에 질의, 서비스, 그 다음에 고객 기준 부문화,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접근 통로, 자, 이걸 이제 볼 거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볼 거고요.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업무 세분화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복합적인 직무 설계입니다. 근데 이 복합적 직무 설계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개인적 차원과 그 다음에 조직적 차원으로 나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 차원의 3가지, 조직적 차원의 3가지가 나와요. 알았죠? 개인적 차원의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이 있고 조직적 차원의 사례 관리, 사례 옹호, 그 다음에 치료 팀. 이렇게 이게 뼈대예요. 알았죠? 뼈대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좀 힘들면 좀 몸 좀 푸시고 그 다음에 물도 좀 많이 잘 드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공복으로 요즘 저는 꿀물을 타 먹고 있는데 꿀물도 타 드시고 건강 관리를 쭉 하시면서 하십니다. 업무를 세분화할 때 이제 수기준 분문화는 쉽습니다. 이거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한 슈퍼바이저 밑에, 즉 관리자 밑에 몇 명씩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그 슈퍼바이저 밑에 뭐 5명 또는 뭐 4명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건 그러면 단점 보세요. 단점 잘 알아야 하는데 개인의 능력 차를 고려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단순히 수를 가지고 부문화하면. 자, 시간 기준 부문화는 2교대, 3교대, 토요일 근무 뭐 이런 형식인데 이건 이제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시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 그죠? 생활시설이나 요양원 등에서 활용되고 사회복지 조직에서 유용하게 이런 그러니까 그 생활시설과 같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런 시설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취할 경우의 단점 그러니까 흔하게 쓰이는 방법은 아니죠. 이게 야간이나 주말 근무를 원하면서 전문성 있는 능력 있는 요원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야간 또는 주말에 일하는 곳을 꺼려 하겠죠. 그럼 이제 야간, 주말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럼 능력이 없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불구하고 그다음 이제 니은 야간, 주말 서비스와 주간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실제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야간 또는 주말 서비스는 질이 낮다라고 인식하기가 쉽고 교대하는 직원들 간의 업무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직의 기능이 단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능 기준 부문화 조직 요원의 능력이나 선호도, 관심에 근거해서 직무상 적성에 맞는 분야의 사람을 배치하는 거예요. 가령 거기 모금이나 자원 배분, 홍보 업무, 프로그램 개발, 사례 관리, 지역사회 조직, 서비스 제공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부문화시키는 것을 기능 기준 부문화이다. 다시 한번 기능 기준 부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조직 요원의 능력, 선호도, 관심에 따라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죠? 단점은 업무 단위 간의 협조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직 구성원은 적성에 맞는 업무를. 그래서 다른 부서와의 관계를 생각을 못하게 돼요. 업무 단위 간의 협조가 부족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리적 영역 기준 부문화.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 업무를 분만하는 방법이에요. 단점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간의 업무 단위 간의 업무량의 편차가 생겨요. 어렵고 힘든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힌 지역의 담당자는 소진하거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가령 우리 서울시가 25개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에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예로 든다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근무 지역을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일단은 그 기준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과 가깝거나 그다음에 이제 성적이 높아야 합니다. 근데 특정 지역들 일하기 힘든 지역 수급자도 많고 이런 지역들이 어렵고 힘든 지역으로 꼽혀져요. 거기는 어렵고 힘든 지역이야. 이렇게 낙인 찍힐 수도 있고 그 지리적 엄격성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이면서 다른 업무 단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같은 지역이라도 부문이 달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서비스 기준 부문화는 서비스,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에 따른 분류예요. 개별 사회에서 비슷한 지역사회 조직 사업에 따라 부문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서비스별로 전문화를 촉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거. 이건 우리가 실천 방법론에서 전문직의 분화가 가져오는 한계점이기도 했었죠. 그죠? 그럼 이제 거기 고객 기준 부문화는 클라이언트의 종류와 문제에 따라 분화하는 방법입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부녀자로 나눈다거나 비행 문제, 가족 문제, 학업 문제, 고용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나누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장점은 업무량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은 유지하고 많은 경우 한 개인의 복합적인 문제도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서비스 제공자가 한 클라이언트를 상대할 수 있는데 단점은 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다양한 경우 한 사람의 서비스 제공자의 제한된 지식과 기술로 다룰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 서비스 접근 통로 기준 부문화는 뭐 나온 적은 없지만 이건 이제 유료 서비스냐 무료 서비스냐로 업무를 부문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거기 5위 코스업에 보면은 업무 세분화 아까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장단점이 있는데 업무 세분화의 단점에 보니까 업무자의 매너리즘, 단조로운 역할과 활동을 계속 반복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된다. 뭐 10년 이상 하거나 그러면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가 되죠. 그죠? 오랫동안 하게 되면 또는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 차이가 뭐냐? 신선도에 있다. 신선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신선도를 잃어버리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그 신선도는 결국 초심의 마음이에요. 초심의 마음. 내가 맨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든 여기 업무 세분화는 세분화로 인해서 업무가 이제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업무자의 매너리즘, 기계적으로 단조로운 역할만 계속하게 됨으로 인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고 클라이언트는 또 혼란됩니다. 이렇게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면 세분화된 각각에서 또 다른 기준을 또 제시하게 되고 여기 가서는 이 기준에 맞춰서 신청해야 하고 또 이쪽으로 갔더니 또 다른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고 그죠? 업무의 조정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으로 인해서 넘겨보세요. 직무 설계,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라 담당해야 할 직무를 설계하는 것인데 자, 그 개념의 1번 직무의 포괄성을 강조하는 복합적 직무 설계를 하게 된다. 이 업무 세분화의 이런 단점으로 인해서 직무 설계는 거기 복합적 직무 설계는 둘로 나뉜다. 개인적 차원에서 직무 확충, 즉 직무 확대, 직무 충실, 직무 순환. 그다음에 조직적 차원에서 팀제, 사례 관리, 사례 옹호. OX 문장에서 직무 순환과 사례 관리는 개별 업무자의 차원 노력보다 조직 단위 간의 연결, 조직 단위 간의 연결을 강조한다 하면은 조직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조직적 차원은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례 관리는 조직적 차원이 맞죠. 근데 거기서 직무 순환은 조직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이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OX 문장에서 직무 순환을 빼야지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무 확대, 즉 개인적 차원인데 직무 확대는 전문화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 내용을 몇 가지 다른 내용의 활동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즉 직무 자체를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직무를 더 주는 거예요. 즉 개별 업무자가 담당하는 과업의 종류나 수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자, 근데 직무 충실은 이건 책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단지 신체적 활동의 내용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여기서 다시 판단적 의사결정적 내용을 곁들여 주는 거. 그래서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직무 충실이고 직무 순환은 이제 돌아가면서 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죠. 주기적으로. 자, 그다음 부서 간의 조정 및 통합. 얘가 이제 조직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조직적 차원에는 사례 관리, 그다음에 사례 옹호.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옹호적 입장의 접근이고, 그다음 이제 치료팀, 즉 팀제라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들이 모여서 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번에 위원회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위원회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얘기해요. 이사회는 법인 이사회를 얘기하고,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제 그건 별도로 공부를 해야 돼. 그건 법조문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개념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론적 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행정론에서 이 위원회가 그 개념 문제가 나왔거든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한 과업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와는 별도로 구성한 전문가 또는 업무 관련자들의 활동기구, 즉 전문가 중심 조직인데 직원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기회를 제공한다. 낮은 수준의 수직적 분화입니다. 거기에 업무 수행상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 조직의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의 대표자들을 참가시켜서 해당 부서의 요구 사항을 반영시키고자 할 때, 그리고 어느 한 개인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곤란한 경우에 효과적인 게 바로 위원회예요. 그러면 이사회로 가게 되면 개념만 좀 보세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적 책임을 지고 있는 조직, 즉 법인의 정책결정기구, 그죠? 조직을 이끄는 정책을 공식화하고 실천가를 고용하고 평가하며 후원자 및 지역사회 지도자와의 연계를 유지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사회는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이제 거기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와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해야 하고요. 어쨌든 이제 위원회에 대해서 이 개념적 차원에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장단점을 또 물어볼 수는 있죠. 하지만 굳이 미리 거기를 미리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요 정도에서 그냥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뭐 90분간 벌써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맞춰서 다시 거꾸로 내용을 뒤집어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